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주말 내내 산불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채 다 진화가 되지 않았다,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안타깝습니다. 빨리 진화가 돼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3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이 시작되면 월요병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이 월요병을 날려버릴 꿀팁 살짝 전해드리면 가는 주말이 아쉽다고 일요일에 늦게 자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오히려 월요병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특히 더 빨리 주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등굣길 혹은 출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한 곡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월요병까지 싹 날려줄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진격의 코스피입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가 미국 증시 변동에도 굴하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요, 지난주 5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640선에 올라선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잠시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다시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분명히 반가운 소식인데 아직 이게 안심하긴 이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 주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여부가 걸려 있고요.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한 주 앞둔 시점이어서 이 투자자들에게는 불확실성이 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 부과를 강조하면서도 국가별로 타협의 여지가 있음을 열어두는 등 이 상호관세의 내용이 구체화된 전까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달 초에 트럼프발 관세 우려가 정점을 찍고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각종 경기 부양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들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처럼 훈풍이 부는 우리나라 증시 소식 알려드렸는데 유럽이 또 그렇게 활황이라고 들었어요. 네. 약간 불안한 미국장에서 빼서 유럽장으로 가는 투자자들이 많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이른바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빅테크를 필두로 세계 증시가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런 미국 빅테크들이 오히려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죠. 더욱이 트럼프의 이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이 경기 침체 위험도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빅테크 중심의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서 투자처를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상한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이른바 이 트럼프 피난처로 유럽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실제 글로벌 자금이 유럽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유럽 증시는 수익률에 있어서 미국 증시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를 필두로 해서요, 프랑스 깍그 지수, 영국 푸치 지수 같은 유럽 대표 국가들의 증시는 올해 들어 이 두 자릿수가 넘나드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증시가 정말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독일은 과거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분별하게 이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당시에 최악의 고물가를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지출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군사 방위 조약으로 압박을 해오니까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요, 국방과 인프라 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독일이 재정 확장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자 이 독일 경제의 부흥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독일 증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독일 닥스 지수 올해 들어서 15% 넘게 오르면서 유럽 증시 안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국제 정세나 증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불확실성이다. 아직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자, 모닝픽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대형 산불입니다. 네, 지금 영남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네, 지금 전국의 산불 건수는 잔불을 제외하고요. 모두 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는 영남뿐만 아니라 이 경기도에서도 산불이 7건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따뜻해진 날씨로 야외로 나온 사람들이 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13건은 진화가 완료됐고요. 6건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특히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는 대형 산불로 산불 대응 3단계가 진행 중이고요. 경남 김해와 충북 옥천은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아니, 바람이 그렇게 강하게 불어서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한 바람에다가 매우 건조한 대기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형태로 현재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산림 피해만 축구장 11,000여 개 규모로 하루 만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틀째 이어진 경남 김해 야산 화재에서는요, 산불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 이 산불 2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50에서 100헥타르이고 48시간 이내 진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생합니다. 이 산불 영향 구역은 추정 90헥타르, 화선은 전체 5km입니다. 이 중 4.5km는 진화 완료됐고 현재 0.5km에 대한 잔화 작업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야산 인근 문중 묘지를 관리하던 60대가 가지고 있던 과자 봉지를 태우던 과정에서 산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화재 진압 중 정말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남 산천에서 산불 진화 활동을 하던 대원 3명과 또 공무원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에 이 산천군 시천면 산불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모두 9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고립이 됐고요. 이 중 5명만 구조가 됐습니다. 희생된 4명은 산불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분 역풍으로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이번 산불이 이렇게 대형 화재로 이어진 원인이 뭡니까? 이번 화재는 봄철 대형 산불을 유발하는 이 팬 현상에 의해서 빠르게 번졌는데요. 이 팬 현상은 산 밑으로 불어 내려간 공기가 산을 넘기 전보다 건조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양간지풍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 정상을 넘어 내려오는 바람은 고온 건조할 뿐만 아니라 속도가 매우 빨라서요. 산불이 발생하면 불씨를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데요. 앞서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한 의성군 산불 역시 야산 정상보다 초속 5.6m의 강풍을 타고 동쪽으로 번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 마치 이 도깨비불처럼 불씨가 수백 미터씩 날아가게 되는데 특히 이 소나무 가지나 껍질 등에 불이 붙어서 생긴 불똥이 강풍을 만나게 되면 최대 2km까지 날아가서 산불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온에 대기도 건조하니까 나뭇잎들이 메말라 있는 상태고요. 영남 지역에는 또 다른 지역보다 소나무 숲이 2배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 소나무에 있는 송진이 불이 더 잘 붙을 뿐만 아니라 지속 시간도 긴데요. 이 소나무가 화렵수보다 1.4배 더 뜨겁게 탄다고 하고요. 불이 지속되는 시간도 2.4배가량 더 길다고 합니다. 불길이 빨리 잡혀야 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 산불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오늘과 내일이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해지는데 오늘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간간히 비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단비 효과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계절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공부 잘하는 약입니다. 공부 잘하는 약? 그런 게 있다면 뭐 저도 먹었을 텐데 이게 정말 있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없죠? 그런 약은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울 대치동 학원가 등지에서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의미하에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이 의료용 마약류의 일종인 ADHD 치료제가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말하죠. 실제로 이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최근 4년 사이에 2.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 오남용 우려까지 나오면서 일부 ADHD 치료제는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여준다면서 이 약을 그렇게 막 먹고 있다는 건데 복용량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식약처에 따르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환자는 지난해 약 33만 8천 명으로요. 전년도보다 40.4%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또 같은 기간 치료제 처방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환자 수 증가한 것보다 ADHD 약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처방 환자 연령대를 보면요. 10대 이하가 전체의 약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비만 치료에 쓰이는 식욕 억제제 처방받은 환자는 줄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약 3.8% 줄었고요. 4년 전과 비교하면 15.9% 감소했습니다. 이는 삭센다나 위고비 같은 의존성이 낮은 주사 형태의 비만 치료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식약처는 의료진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존의 펜타닐 외에 이 ADHD 치료제와 또 식욕 억제제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약을 먹는다. 그래서 뭐 어떡하자는 겁니까? 네. 약물 오남용은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마지막 모닝픽입니다. 줄줄이 세금 추징입니다. 네, 최근 연예계에서 세금 추징 관련 내용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추가된 소식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배우 이한희 씨, 유연석 씨, 이준기 씨, 조진웅 씨가 이 줄줄이 세금 추징 대상에 오르면서 이 연예인들의 납세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해당 연예인들의 공통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두 법인을 설립한 후에 세금을 납부해 왔다는 것인데요. 이 과세당국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세금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이한희 씨, 약 70억 원을 추징당한 배우 유연석 씨와 약 9억 원을 추징당한 이준기 씨, 최근 화제가 됐던 조진웅 씨 모두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이들이 세금 추징을 당한 이유는 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서 세금 규모를 줄인 게 문제가 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개인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낸 것을 국세청에서 문제 삼았기 때문인 거죠. 이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를 보면 이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을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이게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인데 단순히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 법인에 귀속시켰다면 이거를 바로 탈세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논란이 된 연예인들의 반발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는 이 해당 소득은 법인 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 또 의도적 탈세가 아닌데도 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건 부당하다. 이중과세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논란은 같은 입장에 있는 연예인과 유튜버, 또 크리에이터, 그 밖에 각계의 1인 법인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 업계에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 법인을 통한 이 소득 합법화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아닌 만큼 국세청의 사후 조치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날씨 보시면요. 전국적으로 여전히 탁한 공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함은 더 극심해졌고요.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따뜻한 한낮도 이어지겠습니다. 괜히 눈이 간지럽고 목이 칼칼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국이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산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가 줄어들면서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더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전국에 또다시 바람까지 강해집니다. 자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0.3%에 불과합니다. 등산 시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담배꽁초 같은 불씨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여전히 높겠습니다. 서울이 19도, 강릉과 대구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데요.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건조함과 이상고온을 해결해줄 비가 전국에 내립니다. 이후 금요일에는 이맘때 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넘어섰습니다. 월요일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먼저 개그맨 박수림 씨, 장진택 기자,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주제는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싶은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바로 그 사연인데요.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출근길 날벼락, 주차한 차량의 음식물 테러를 자, 어떤 이야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에게는 금이야 오기야 손에 쥐면 꺼질세라 바람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제 자동차 흰둥이인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흰둥이와 함께 출근을 하려던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조금 더 서둘러서 출근해야겠네. 가만히 있어보자. 내 차키가 어머! 아니 이거 무슨 냄새야? 아이고 참 이거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차를 이렇게 놨어. 아니 아저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저희 흰둥이가 대체 왜 이렇게 지저분해진 거예요? 아이고 아가씨 차예요? 아니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던져놨나 봐요. 음식물 쓰레기를요?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대요? 아이고 그걸 난들 알겠어요. 아파트 베란다 창문 열고 그냥 바닥에 확 던진 거죠. 아이 지금 아가씨 차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일대가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관리사무소 아저씨 말대로 차는 온통 음식물 쓰레기 범벅이 돼서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제 차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세우던 다른 차량들 역시 음식물 쓰레기 투척으로 피해를 본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도 어이가 없는데 저를 더 황당하게 한 건 관리사무소의 태도였습니다. 아니 아저씨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뇨. 이 관리사무소가 뭐 하는 데예요? 아파트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아니 범인을 잡든지 아니면 그 관리 업무 소홀 뭐 그런 거니까 어쨌든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죠. 아니 뭐 저희가 밤새 뭐 24시간 감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기 집에 저 몰래 음식 쓰레기 그걸 버린 거를 저희가 어떻게 잡습니까? 상식적으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럼 아저씨 제가 당한 피해는 그거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직접 범인을 잡으시든가 직접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지 그거를 우리한테 자꾸 그러시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야? 직접 잡으라고요? 아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멀쩡히 잘 있던 제 차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고 도망친 이웃. 문제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범인을 잡을 의지도 이를 해결할 책임도 모두 다 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아파트 창문에서 투척한다. 그래서 차에 떨어졌다 음식물 쓰레기가 이런 건데. 이상한 사람이. 야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이야기는 지난 4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와서 아주 논란이 된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출근을 하려고 했던 이 아파트 지상 주차장 거기에 출근하려고 차를 세워놨던 A 씨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단 차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을 만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차 온통 여기저기에 다 널브러져 있었던 겁니다. 냄새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연이 어떻게 된 건지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흰둥이. 자, 보시죠. 아, 누가 봐도 김치 국물에 뭐 난리인데 흰 승용차에 음식물 쓰레기로 추정되는 붉은 액체가 뒤덮여져 있었고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 바닥까지 쌓인 눈 위에도 누군가 분명 투척한 것이 오물 흔적인데 이게 여기저기 난리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 창문 밖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투척한 것인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우리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A 씨는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또 만일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범인을 잡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사연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차를 또 엄청 아끼는 분이잖아요. 네. 차한테 이름도 있어, 흰둥이라고. 네. 근데 이렇게 차를 애지중지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런 일을 당하면 정말 기분 나쁠 텐데 혹시 저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야외 촬영하고 그리고 식당에 야외에다가 주차를 하고 식당을 들어갔어. 밥을 잘 먹고 갈비 뜯고 이러고 나왔는데 차에 새똥이 새들이 똥을 거기에 무슨 개모임이 있었나 봐. 착착착착착 다 쌓아놨는데 이걸 어디서 보상을 받냐고요. 나 그것도 너무 속상했는데 누가 긁고 가거나 치고 가거나 이거는 진짜 보상 받을 수 있잖아. 새똥은 야 너무 기분 나쁘다. 새한테 뭘 청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에 대고 막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제 전문가적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제가 보상- 이렇게 자동차 전문 기자잖아요. 그렇죠. 개그맨이 아닙니다, 제가. 예. 그럼 어쩌라고? 요거는 이제 뭐 새똥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새똥은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 도장면이 산성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부식될 수 있어요? 부식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여기 좀 흰둥이도 김치 국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산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될 수가 어디 있어요. 동네 산성입니까? 예. 근데 예. 그거는 전문가가 문제가 아니래도 그리고 자동차에 김치 국물 정도로 부식이 되면 그건 차의 문제 아닐까요? 좀 부식될 수 있으면 김치가 그런가요? 이제 쉰김치거나 묵은지거나 근데 뭐 얼른 닦아야 되겠네. 네, 빨리 닦는 게 중요하죠. 오늘은 네. 전문가가 아닌 걸로. 바뀐 적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자동차 세차 쫙 하고 나오면 이제 차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울산에 한번 차를 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세차를 한번 하고 쫙 나왔는데 울산이 까마귀로 유명합니다. 까마귀가 때가 되면 집단으로 날아다니면서 이 공중에서 정말 폭탄을 투하하듯이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세어봤는데 48군데까지는 제가 셌어요. 정말 새들이 쫙 지나가면서 이렇게 새똥을 쫙 쌌는데 그 동네에 계신 분이 그 새들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개새라고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제 뭐 다들 경험할 얘기겠지만 세차하고 나왔는데 새똥 쌓여있으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새는 사실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내가 닦고 이러고 말겠지만 뭐 아파트에서 타인이 이랬다. 이거는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던데요?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새똥 같은 부분은 사실 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거나 물론 마음은 너무너무 쓰라리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연도 그렇고요. 높은 곳에서 뭐 떨어뜨리는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이런 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아파트 지금 보셨죠? 떨어졌다. 이 보세요. 군 같네. 묵직한 게 떨어져. 뭔가 떨어지면서 차량 창문 앞에 유리가 완전 박살이 나죠. 이거 꽁꽁 얼린 생수였어요. 그냥 생수도 아니고 꽁꽁 얼린 생수가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 충격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차가 맞아도 이 정도인데 사람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생수병이 아니라 꽁꽁 얼은 생수병은 벽돌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럼. 흉기지, 흉기. 지나가다 사람이 맞았으면 이거 살인 미수 아니에요? 웬일이야. 그렇죠. 사실 더 좀 무서운 부분은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해당 블랙박스 차주가 이제 앞에 있었던 차들, 다른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는 큰 수박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었던 차량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건 이상하다. 근데 같은 자리에 계속 이게 반복된다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게. 그런데 분노하기엔 이릅니다. 더한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20kg짜리 감박스 있잖아요. 어우, 이거 그것을 너무 큰 건데. 아파트에서 투척을 시켜가지고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고 뭐 본닛, 유리창 아이고야. 거의 폐차 수준에 이르러서 웬일이야. 5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던 어.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이 피해 주민이 신고를 해서 가해자가 붙잡혀서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런 사건은 지금 범인이 잡혔는데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는 과태료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박스 그거 밑에서 맞으면 사람 흉기죠, 흉기.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차에 맞은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재물손괴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명백하게 파손이 됐다. 저렇게 유리창이 딱 깨졌다. 이러면은 명백하게 저 재물은 손괴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근데 김치 국물이다. 산성이지만 빨리 닦았다. 그럼 이런 경우에 과연 내 차는 멀쩡한데 닦고 나서 멀쩡한데 이거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재물손괴죄가 아까 그 창문이 파손된 것뿐만 아니라 이 차량에 효용을 해할 수 있으면 그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김치 국물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유리에 전부 묻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 상태로는 운행을 운행을 할 수가 못해요. 없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 차량에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이 재물을 내가 효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고의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어떤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일부러 혹은 내가 분명히 여기에다 놔두면은 실수로라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인식에서 그게 떨어져서 어떤 뭐 차량이 훼손이 됐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런 실수도 없습니다. 뭐 건물의 구조상의 하자로 인해서 물건이 떨어졌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의 자체가 좀 탈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재물손괴죄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물건이 떨어져서 뭐 재물손괴죄 정도로만 끝나면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게 뭐 꽁꽁 업무를 떨어뜨렸는데 사람이 맞았다고 뭐 감박스 뭐 수박 던지고. 이거는 정말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물체도요. 고층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살인 무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요. 옥상에서 초등학생 2명이 약 2kg 정도 되는 벽돌을 아래로 던진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지나가던 행인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정말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처음이 아니에요. 2023년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은 70대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었는데 실제로 이런 사안들이요. 뭐 쓰레기를 이렇게 고층에서 투하했다고 해봅시다. 만약 사람이 직접 맞아서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단순 쓰레기 투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벌금 5만 원 부과되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네. 만약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 벌어졌고 상해로 이루어졌다면 이건 특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고층에서 던지면 그 물체 자체가 원래는 생수병, 뭐 위험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해도 고층에서 떨어지면 이거 흉기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특수 상해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만약 사망이라는 결과 가장 중한 결과까지 갈 수 있다면 이때는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되어서 3년 이상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아이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해서 그 조심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 보면 이런 일 당하면 사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관리사무소 찾아가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내가 해줄 게 없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것 같았는데
관리사무소는 정말 책임질 일이 없는 겁니까? 아, 사실 관리사무소 책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관리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집안 내부에 맨날 그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걸 어떻게 감시하거나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관리사무소한테 일단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이미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그러니까 예방을 하거나 어떤 뭐 계몽을 하거나 뭐 우리가 충분히 이런 거를 방송이나 어떤 게시판 같은 데 게시를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책임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파트 내부에 보면 전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단 말이죠. 사실 집 내부에 이 관리사무소에서 그 감시 단속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공용 부분은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복도라든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커뮤니티라든지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 네. 우리 이 사건에서 이제 떨어진 사고잖아요, 물건이. 그럼 옥상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굉장히 많은 물건이 적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막 뭐 아이들이 만약에 옥상에 들어가가지고 놀다가 그런 걸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면 사실 그 옥상물을 뭐 시정을 해놓는다든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예방해야 될 적어도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리사무소 측에 예방하거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그럼 속상하죠. 공공주택에 대부분 살고 있고 높은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네. 조심하고 또 조심할 일입니다. 아이고 이런 일 하면 안 되죠. 자 다음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랑도 잃고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는 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남친 상간소송 당했어요. 자, 어찌된 일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요즘 러닝이 대세인 거 다들 아시죠? 러닝 셔츠 말고요. 달리는 거요. 평소 걷고 뛰는 걸 좋아했던 전 러닝의 열풍에 힘입어 취미로 러닝 동호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호감형 외모에 자상한 성품, 번듯한 직장까지 저는 하늘에서 운명을 점 찍어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 말이죠. 림. 아유, 미안해. 내가 많이 늦었지? 앞에서 사고가 갑자기 났어. 뭐 많이 기다렸어? 너 표정이 왜 그래? 자기 대체 이게 뭐야? 방금 내 친구가 자기 SNS 계정이라면서 보여줬는데 자기 설마 유부남이었어? 아니 뭐 내가 유부남이라고? 어? 저 표정 봐봐. 유통기한 우유 마신 표정이야. 저거 뭐야? 아니 봐봐. 옆에 있는 얘 자기랑 붕어빵 찍어낸 것처럼 똑같이 생겼잖아. 설마 유부남이라고 속인 거 나 만난 거야? 뭐야 도대체? 아니 약간 그게 아니고 요즘 미안해. 내가 돌싱이야. 뭐? 자기 돌이라고? 아 돌싱? 돌싱이라고? 아니 돌싱이 아니고 돌싱. 돌싱인데 내가 자기 만나기 전에 잠깐 좀 결혼을 잠깐 했었어. 그래서 그때 애도 생겼고 그리고 얼마 못 가고 또 금방 이혼했거든. 그래서 아이가 좀 자꾸 보고 싶어하는 바람에 이게 전처랑 가끔 만나고 뭐 그런 거야. 그럼 주말마다 연락 안 되고 바쁘다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 미안해. 내가 이거를 그 림을 내가 속일 생각이 아니었고. 하지 마! 사실 내가 이걸 얘기를 하면은 림이 나를 떠날까 봐. 림 떠나지 마. 알고 보니 총각이라며 절 속였던 남자친구. 그러나 저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짓말했다면서 울며 사과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실수라 생각하고 남자친구를 용서한 건 용서한 전 그와의 행복한 연애를 다시 꿈꾸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림, 박수림. 어머, 박수림 씨 되시죠?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제가 림인데요. 누구세요? 저 진택 씨 와이프예요. 네. 진택 씨 와이프? 전 아내분이시구나. 네. 전 안 해요? 저 진택 씨랑 이혼한 적도 없는데 무슨 전화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What? 오 마이 갓. 이혼한 적이 없다고요? 어디서 뻔뻔하게 지금 발뺌이에요. 당신이 우리 진택 씨랑 바람 펴서 지금 우리 집안 쑥대밭이 됐다고요. 이거 어쩔 거예요? 저 이대로는 못 넘어가니 당장 그 상간 소송 걸 테니까 림 그런 줄 알아요. 유행어야 림하는 게.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돌싱도 아니었고요. 애초에 이혼한 적도 없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는 상간녀 소송은 물론 직장에도 다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직장에 알려질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다 못해 속이 타들어갑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이거 어떻게 밝히지? 이거 몰랐구나. 그 내가 사귀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 근데 그쪽 아내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30대 여성 A씨가 운동동호회에서 매력적인 한 남성을 만나게 되고 드디어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친구가 보내준 그 남자친구의 SNS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이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있었던 건데 이 A씨가 남자친구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봐라 내가 사실 돌싱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다 임신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 1년도 못 가서 내가 이혼을 했고 난 사랑 없이 한 결혼이고 난 당신 만나서 지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거짓말을 한 거다. 지금도 내가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처 만나고 있고 그러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발이 손이 되도록 이렇게 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니까 A씨는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남자친구의 말을 믿기로 해요. 그런데 이 A씨가 알고 봤더니 이 남자친구의 모든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남자친구는 돌싱도 아니었고 애초 이혼을 한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가 이 자신들은 이혼한 적도 없다면서 가정 파탄 나게 됐으니 당신을 대상으로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이 A씨에게 드디어 통보가 온 겁니다. A씨는 정말 유부남인지 몰랐다. 그리고 만나서 내가 이런 상간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나를 속인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양쪽 다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담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까? 너무 많죠,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왔던 한 여인이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얘기를 해도 좋다라고 동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네. 이 여인하고 같이 이제 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4살이 연하였어요. 연하여서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한 3년 반 정도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까 어쩔까 싶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 남자 유부남이었고요.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은 7살이 많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지속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하고만 지속적으로 사귀고 있는데 정말 헌신적이고 나무랄 데 없고 잘생기고 세상 이런 남자가 없을 그래.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커플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유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원래 7살 많은 여인이랑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4살 많은 여인이랑 사실상 이제 외도를 한 셈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2살 더 많은 6살 더, 그러니까 이 남자보다 6살 많은 여성을 또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건 제가 볼 땐 거의 병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일들은 습관적 외도는 사실은 한 번의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아야지. 당연한데 문제는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상처받은 이 세 여인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아니 연인이라면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나 하실 수 있지만 작정하고 속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당하죠. 당하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몰랐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억울한데 이거 법적 책임 져야 하는 건가요?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유부남인지 정말 모르고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상담도 많잖아요. 소송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커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자식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어도 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이 사람은 내가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 하는 경우들도 존재해요. 네. 그럴 때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 하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전히 외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 상간남 소송이다, 상간녀 소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내 배우자와 이제 외도를 한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걸 모르고 만났어야 돼요. 알고 만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인 걸 모르고 만났다면 죄가 되지 않는데 네.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났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사람이 지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걸 알고도 만났다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걸로 많이 입증했냐면요. 우리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필 사진을 해두는데 거기에 가족 사진이 버젓이 되어 있는데 맨날 그걸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유부남, 유부녀인 걸 몰랐다라고 발뺌하기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있고 SNS 같은 곳에 다 SNS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아이 사진, 아이 하계회 사진 같은 게 올려져 있는데 유부남인 거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정말 유부남임을 몰랐다라는 부분을 입증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이제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걸 알고도 만났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진짜 몰랐다. 근데 그 속마음을 내비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입증해야 돼?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거 어떻게 입증해요? 사실 진짜 몰랐는데. 어.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입증 책임. 상간소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다 알고도 만났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SNS상의 어떤 증거라던가 만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뭐 어떤 뭐 클럽에서 뭐 만나가지고 나는 유부남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루 만난 거랑 진짜 뭐 5년 동안 뭐 관계를 이렇게 지속해 온 거는 사실 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걸 알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내가 진짜로 억울하다. 근데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애매한 뭐 SNS 상에서 당신이 이렇게 링크가 돼 있지 않느냐 그 친구라고 하나요? 그럼 뭐 당신이 알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아 진짜 몰랐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내비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 러닝 동호회였나요? 네. 그 러닝 동호회 사람들의 어떤 뭐 증언 같은 거를 받아오는 거죠. 아 진짜 이 사람은 늘 미혼인 척했다, 혹은 돌싱인 척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대화들 봐라. 여기다 보면은 전혀 기혼자로서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진짜 대화 자체가 싱글인 것처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내비치셔서 나는 진짜로 몰랐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으니까 이 사연 보내신 분도 뭐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예, 이럴 경우 이 남자친구한테 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를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연에서 나쁜 사람은 이 사람 하나예요. 왜 유부남인 걸 속입니까? 그렇죠. 근데 기혼 여부를 속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건 아니지만 동호회 같은 거 가입해서 활동을 할 때 아니 유부남 유부녀면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왜 어떤 의도에서인지 숨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데이팅 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도 요즘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혼 사실 숨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사연자 같이 정말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가장 나쁜 사람은 지금 유부남인 거 숨긴 이 남성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우리 형법에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위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구조인데요. 이때 근거가 되는 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혼인지 미혼인지 여부는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만남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것을 속였다면 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논리를 구성을 해서 만약 단순 교제를 넘어서 어떤 성적인 접촉까지 있는 사이였는데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면 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손해배상 인정 액수가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되었고 만약 교제 기간도 길고 이 속이는 수법이 굉장히 악랄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도 손해배상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간녀인 것을 회사에 알리겠다. 뭐 어떻게 보면 협박한 거죠.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아, 실제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게 사내 불륜의 경우에 특히나 이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회사에 무조건 알리겠다. 뭐 당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왜냐면 그 회사에 나가면 또 이 불륜행위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가 완전 그냥 전장이에요. 거기 보내는 것 자체가. 그래도 여기에 당신이 진짜 계속 다니게 된다면 나 이거 용서 안 해. 뭐 상간소 이런 거 취하도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
그러니까 외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막 어떤 협박성 메시지, 뭐 지금 당장 뭐 관계를 그만두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보내기도 해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민사적으로 잘못하고 뭐 이런 거 다 책임져야겠지만 협박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 사람을 계속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가 또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있고, 아까 그 사내 연애 같은 경우에 니네 회사에 다 알릴 거야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좀 협박을 넘어서 진짜로 어떤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그리고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그 회사에 그 투명 케이스에 케이크를 보냈는데 상간녀 생일 축하. 상관이었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로 보내버린 거예요. 다 모르겠다. 물론 이 외도를 겪은 이분의 마음은 충분히 좀 아프고 이해가 되지만 네. 사실 그런 행위가 명예훼손죄나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태로 상간녀 생일 축하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이분들의 마음상 어쨌든 그 회사에서 계속 그렇게 불륜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 내에서도 이런 사내 불륜행위를 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내 규정상 이런 불륜행위 뭐 징계 대상이다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권자라든지 아니면 뭐 정도 경영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보를 하거나, 만약에 제가 어떤 소장을 보냈는데 죽어도 안 받아요. 뭐 맨날 뭐 송달이 안 돼요. 그러면 회사 측에 보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범죄까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니 참 이게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결혼하지 마세요. 하세요. 왜 여러 상처를 줍니까? 그래.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이번엔 라떼는 말이야 시간이죠. 이번 주제입니다. 쉽지 않다. 달라도 너무 다른 요즘 세대입니다. 왕년에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니까짓게 뭘 알아 궁금하시면 라떼를 한 잔 드세요.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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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는 말이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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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는 말이야. 아침부터 시작되는 꼰대 라떼. 네, 요즘 뭐 입버릇처럼 이런 말들 하곤 하죠. 라떼는 안 그랬어. 라떼는 말이야. 이 말 뭐 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아이 근데 요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동굴 벽화에도 있을 거예요. 요즘 애들 왜 이래? 맞아, 이거 맞아요. 세대 차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전 아들, 딸,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 딸이 특히나 더 그런 게 SNS 우리 일상 많이 올리잖아요. 네. 근데 사진 찍고 막 제가 이렇게 막 올리려고 그러면 엄마 잠깐 사진 이거 각도 이거 아니야. 제가 다시 찍어. 지금은 나 키 180 된다. 막 8등신 9등신 만들어라. 길게 잡아주고 글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엄마. 아 그래? 또 고쳐. 그 음악을 딱 까자. 엄마 이 배경음악 이거 아니야. 네가 해. 정말 요즘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알아서 해주니까 좋긴 좋은데 진짜 달라졌어. 예, 그리고 세대 네. 차이 같은 거를 좀 많이 느끼는 요 상황이 식사 자리인 것 같아요. 식사 자리. 저는 제가 신입사원이거나 뭐 이랬을 때는 식사 자리가 되게 좀 불편하고 그렇죠. 뭔가 지켜야 될 게 많고 뭐 이렇게 해드려야 될 거 많고 뭐 젓가락, 숟가락 놔드리고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어. 요즘에는 뭐 식사 자리가 뭐 우리가 더 눈치를 보면 눈치를 받지 그치. 뭐 시커먼 약간 모시고 먹는 것 같은 그런 신입사원 뭐 예. 먹을래? 돈도 이렇게 내고 모시고 먹고 뭐 먹고 싶니 뭐 그런 거 해야 되고 맞아. 진정한 라떼네요. 사실 요새 왜 그 MG의 3요, 라떼의 3야가 있다 그러잖아요. MG 세대가 3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럼 이 라떼 세대가 그런 애잖아요. 3야. 해보란 말이야. 당장 해보란 말이야. 야! 이 얘기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요새는 웃음 포인트도 서로 달라서 농담도 잘 못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조심스럽게 요청을 해야 되니까 이게 혹시 그쪽에다 침범이 되진 않는지 늘 조심스러우니까 관계가 조금 더 멀어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해요. 네, 혹시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좀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맞아요. 상황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세대 차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그 동작으로 퀴즈를 하나 또 준비했거든요. 뭐지? 먼저 첫 번째, 띠리리링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 전화 탁 받을 때 동작 어떻게 하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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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분이 네. 다 같아요. 여보세요지. 여보세요. 라떼입니다. 아, 네, 라떼. 라떼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나 옛날에 여보세요? 이 동작은 라떼고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네. 휴대전화 요즘 스마트폰. 이거잖아. 맞습니다. 스마트폰. 라떼는 이렇게 전화를 스마트폰. 받고 아니, 아이들은 스마트폰 받는 모양으로 전화를 우리는 이건 받는다고요. 치통 아니에요? 그렇죠. 치통 볼치기 할 때 아니고. 볼치기 할 때 이렇게 네. 한 대 맞았을 때. 아 이거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전화 딱 받는 그 모양 손 동작을 모두 이렇게 한다는 거. 퀴즈 또 하나 준비할게요. 네. 아, 자, 네네. 퀴즈 있습니다. 커피 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이정원 아나운서? 나 알 것 같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만 기다려봐도 벌시스타. 네. 그리고 또 혹시 넘어가셨다.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10cm의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쩍쩍쩍쩍 난 이거지 10cm 라고 10cm 네. 아메리카노. 근데 뭐 두 분 다, 네, 두 분 다 라떼로 봐야 될 그래요? 것 이것도 같아요. 뭐예요? 요즘은 또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커피 하면 떠오르는 노래에 대해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직장인의 70%는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 한 잔. 또 대학생의 72% 아메리카노 네, 라고 아, 대답을 그래요?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요즘 아이들은 어떤 노래를 꼽았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뭐였어요? 커피 하면 떠오르는 노래를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들어본 노래. 이 노래를 나도 그 노래 떠올린다 좋아하는데 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좋죠. 네. 근데 세대별로 커피 하면 떠오르는 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 커피 가지고 또 이렇게 세대가 딱 갈리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이재용님이 하신 건 커피 한 잔 할래? 이거보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게 어울려요? 이게 맛있어. 그래 그게 어울려. 다방 커피. 근데 이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 코난 아시죠? 코난 하면 어른 세대들은 미래소년 코난. 그렇지 미래소년. 미래소년 미래소년 코난. 코난. 근데 맞아. 멀리 새 희망이 넘실거린다. 너. 나는 코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명탐정 코난. 아, 명탄죠. 달라요. 예. 다르네. 옛날은 미래소년 코난, 지금은 명탐정 코난. 근데 둘리로도 요즘 세대와 윗세대가 달라집니다. 둘리. 아니, 둘리는 그냥 다 둘리 아니에요? 둘리는 둘리 그 둘리죠. 녹색 공룡 그거 쌍문동. 그냥 둘리가 다 똑같잖아요. 이거 단순하기는. 둘리는 아이고 둘리지. 아니에요. 구형이랑 신형이 있어요? 진한 둘리하고 연한 둘리가 있어요. 이게 자, 사진 보시면 왼쪽 진한 둘리가 1987년 처음 등장해서 우리 세대가 흔히 보고 자란 그런 둘리고 네. 오른쪽 연한 둘리가 2008년 다시 리메이크되면서 연한색의 둘리가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대를 구분할 때 진한 둘리, 연한 둘리. 찐둘. 나는 연한 둘리. 연둘. 아, 연한둘. 아니, 같은 걸 보고 자라도 연한 또 둘리야. 그렇게 또 딱 차이가 봐도 나는 찐둘. 거군요. 그리고 뭐 세대 나누는 거 있잖아요. 우리 네네. 때는 이제 386이라고 그래서 80년대 학번에 뭐 60년대생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다음에 계속 막 바뀌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태어난 시대별로 그 세대를 구분해 놨는데 일단은 1954년부터 64년은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이재용 님이 그때 태어나셨죠? 나이 나옵니다. 81년부터 96년생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97년생부터 2009년생까지 Z세대.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2010년 이후의 출생자를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재용 아나운서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가장 끝에 위치했죠. 예. 대롱대롱 그럼요. 매달려 위치에 있는. 더 하는 게 아닐까 지나서예요,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랑 연도로 보면 저랑 같은 그래, 맞아, X 세대로 분류가 되는 게 조금 정확히 납득이 안 가긴 X세대인가? 하는데 또 저는 이 X 세대의 거의 정통.
거의 중앙에 딱 서 있거든요, 저는. 당시에도 이 X세대가 이제 기존 세대랑 많이 좀 다르고 뭐 이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우리 X세대 하면은 도대체 얘네들 이름이 뭐길래 이러나 싶겠지만 아무튼 이 세대가 가지고 몇 가지 특징이 있었죠. 아무래도 윗세대 베이비 부모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경제적인 기쁨의 그 꿀맛을 잘 삼키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세대로 살아왔던 게 사실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시점에 이 X세대들이 맞닥뜨렸던 게 바로 IMF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진짜 이 시기에 잘 나가던 분들은 미리 취업이 잘 됐지만 그렇지 않고 IMF 시기에 딱 걸렸던 분들은 진짜 인생 힘들고 정말 어려웠다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다 조금 성장해서 괜찮아질까 했더니 2008년에 또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요 세대가 이래저래 인생이 X였다. 그래서 X세대다. 이런 얘기도 하죠. 네. 그런데 당시 어른들은 이 X세대를 보고 참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 특성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20세기 말의 신세대.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X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까치공지 스타일이 어울릴 법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성대로 사는 거죠. 이쁘기도 하고 개성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한 거죠. 저는 남과는 다른 좀 확실한 그런 개성을 있는 그런 패션을 원하고요. 동일한 그런 모습은 정말 싫어요. 너무 서구적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적으로 조금 자제를 해줘야 되겠다. 뭐 내는 거야 남이 뭐라고 할 순 없지만 한마디로 꼴불견이죠. 야, X세대. 근데 저때 이제 X세대를 보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MZ세대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저들을 봤을 거고요. 아마 네. 저 때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영향이 뜨던 컸죠. 그 시대였을 텐데 우리 패널분들의 젊었을 때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준비했어요? 림. 박수림 양. 아니 운동에도 저 왜 두 거를 왜 딱 썼대 X세대네. 저렇게. 체리나 느낌 있는데요. 그러네. 가수였어요? 야. 그 뭐야, 머리가 이게 뭐야? 백댄서였어. 폭탄 머리는 왜 저렇게 하고 다녔는지 몰라. 그 당시에는 야, 청순하네. 밴드 헤어밴드 운동회도 아닌데 왜 헤어밴드를 이렇게 했는지. 에어로빅. 그리고 더듬이 머리를 코 이렇게 내. 그 맞아요. SES인가 그 네. 특별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내렸어요. 얼굴 작아 보이라고. 네, 절대 작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그리고 머리는 빠글빠글해서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녔었고. 근데 진짜 젊었다. 근데 어른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치마가 왜 짧니? 아. 바지는 왜 땅바닥 쓸고 다니냐? 왜 네. 길어? 질질 끌린다? 뭐 엄청나게 잔소리를 해댔었죠. 지금 보면 너무 자유로운데도 그쵸. 그 당시에 잔소리 많이 했었어요. 네. 또 없나? 또 사진 또 하나 볼까요? 누구세요? 홍범봉가? 가수 김은철 씨 아니에요? 이거 장진택 기자예요? 네, 봅니다 이게. 야, 선이 있어. IMF의 그러네. 직격탄을 맞은 선이 사진이에요. 있네. 주저앉은 저게 사진이군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저 이제 철없을 때. 너무 잘생겼다. 대학교 초 1, 2학년? 어허. 아니 홍콩 사람 같아. 잘생겼네. 한국입니다. 용인 에버랜드. 아 진짜 항상. 근데 지금이 낫기도 하다. 나름 미대를 나왔지만 네.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약간 공대 스타일이야. 좀 낯설기도 하고 새롭네요. 미대 괜찮아, 나왔어. 괜찮아. 네. 사진 또 없나? 있을까요? 없어요, 사진? 없어요. 왜안 보여줘? 저희 이사하면서 저희 있던 과거 사진들 다 친정으로 갖다놨습니다. 찍기는요 여전히 남아있지만 아무튼 근데 우리가 요 세대들을 다 아울러서 X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X세대 이름의 기원이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윗세대가 볼 땐 도무지 알 수 없는 꽝세대다 그래서 X세대라고도 부르고 요 X세대부터 대부분의 출생자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대부분 다 진학합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데 그 알 수 없음이 어디서 오는가? 수학의 방정식 미지수 X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X에서 오기도 하고 요 세대가 사실 실제 과거 세대보다 굉장히 음악 비트도 빨라지면서 이문세 만나고 신승훈 만나고 김건모 만나고 1983년에 난 알아 요 서태지에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소비 방식도 굉장히 자유롭고 다채로운 특징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잘 자랐네요. 그 사실 예전에 인기 드라마 그 응답하라 1988
1988에 네. 해리 씨가 연기한 그 성덕선이 그야말로 X세대를 대표하는 제대로 보여줬죠. 그죠, 제대로 보여줬죠. 당시 그 굵직한 사건들이 한국의 X세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일단 한국 전쟁 이래 가장 많은 외국인이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놨던 계기가 바로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네. 이때 외국인하고 외국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거리감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유 조치가 나온 것도 바로 이 시기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곧 뭐 대학생들 배낭여행 러시가 시작된 게 바로 이 시기예요. 네. 네. 이 외국 문화를 좀 자연스럽게 접한 이 젊은 세대들이 그 변화의 물결에 맞춰서 자기 표출하는 방식이 기존 세대랑은 많이 좀 달랐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때 어떤 것들이 등장했냐면은 대중문화 예술, 맞아, 예, 이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됐구나. 등장을 해서 이 서태지 씨로 대표되는 이 대중문화가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예, 요 시기였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 서태지 씨를 보고 저희가 사람인지 외계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이준호 씨 보면서 왜 춤을 저렇게 문어처럼 추는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그때의 우리의 그 흥분하고 다르게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정말 새롭고도 놀라운 맞아요. 장면이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 정말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존재였던 이 X세대.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해받을 수 없던 존재에서 젊은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 극명한 세대 차이를 보여주는 공간이 아마 조직의 공간, 그게 직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 직장 안에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분들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실제 직장인들의 79.4%가 나 이 세대 차이 느낀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자 어떤 때 세대 차이를 느끼느냐 그랬더니 첫째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시작할 때 두 번째는 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다를 때 이 세대 차이 느꼈다. 세 번째로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생각 또 인사 방식 이런 태도에서 이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를 때 그랬다. 네 번째는 줄임말, 신조어 진짜 이런 거 모르겠어, 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 이랬다. 마지막으로는 너와 내의 관심사가 서로 너무 다를 때 이럴 때 벌써 세대 차이를 느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좀 하나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저는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일찍 갔던 것 같아요. 네, 9시 시작인데 보통 다 그랬죠. 네, 8시 정도 가거나 아니면 또 뭐 그 전날 뭐 내일까지 해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6시에도 가고 그랬어요. 밤새죠 거기서.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뭐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 삼시세끼를 회사에서 다 줬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밥을 회사에서 먹는 게 예, 그렇지, 그렇지. 선배님들이랑 같이 먹는 게 이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에는 딱 시간 맞춰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요즘에는 9시 일찍 오라 1분이면 그러면 9시에 오더라고. 왜 일찍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각 안 하면 다행이라고 막 그러던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출근 좀 일찍 해라, 뭐 왜 칼퇴근 하느냐 눈치를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꼰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그래요. 진짜 우리 애들 학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집에 오는 그런 수업도 봤는데 시간을 우리 보통 한 그래도 5분, 10분 빨리 와서 뭔가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딱 그 시간에 와요. 밖에서 이렇게 대기했다가 그 시간 맞춰서 배를 누르는 그러니까 건지 어디 있다 오는 것 진짜 같아. 딱 그 시간에 나타나. 들어와요. 네. 그것도 신기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왜 집단으로. 조금 빨리 와라면 내가 왜요? 그 시간에 출근하는 건데 출근 시간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칼퇴근 딱 6시 땡 가면 아이 저기 조금 요거 마무리하고 아니요 6시 됐거든요. 그냥 가버려. 정리 같은 거 더 없이. 하면 시간의 수당도 주고. 특이하더라고 보니까. 네. 이해를 잘 못하겠어. 예. 사실 요즘은 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소통의 세대가 아니라 이 불통의 시대가 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서로 좀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다른 거를 그 이해를 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르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불통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기성세대가 MZ 세대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힘든 일을 안 한다. 아. 네, 그건 제가 왜 해야 돼요? 힘들지 않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왜요?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한 셰프가, 유명한 셰프가 뭐라 그러냐면, 야, 성공하려면 워라벨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MZ들 사이에서 이게 뭐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MZ들이 생각해 보면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 이렇게 기본적인 전제가 좀 다르고, 그리고 내가 굳이 힘든 일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힘든 일 기피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요. 특별히 임금이 적어? 그런데 고된 일을 해? 그건 나에 대한 학대야.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어쩌면 뭐 이 말씀을 하셨던 이 셰프분 역시도 개인적인 삶의 여유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전문가가 될 의지가 있다면 이 영역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내 시간에 대한 투자 또 일종의 헌신이나 희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생각해보면 저희들 다들 뭐 책임과 의무로 성장한 사람들이고요. MZ세대는 권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성장한 세대라서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달라요. 워라벨에서 오는 행복감도 물론 큰 행복감이겠지만 우리 때는 이제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뭘 하나 프로젝트가 완성됐을 때 10명이 쾌감이 그 프로젝트에 있죠. 참여를 했다면 다 같이 느끼는 와! 맞아. 이거 성취감 있거든요. 있어요. 그렇죠. 행복한 아침을 다 같이 시작한 제작진과 출연자가 있다면 이게 시청률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목표 달성의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린 거기서 이제 큰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네, 맞아요. 소통 방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새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콜포비아라고 하는 거. 콜포비아? 콜포비아라고 하는 게 콜, 전화에 대해서 포비아라고 하는 건 포비아? 어떤 공포란 뜻인데 그냥 아우 무서워 이게 아니고 아주 병적 공포를 보통 포비아라고 부르거든요. 요새 친구들 이 전화 받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전화 안 받고 뭐 문자나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워낙에 스마트폰으로 성장한 세대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경험이 이 MZ 세대부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관계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하는 것 또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를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예고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잖아. 이걸 약간 침범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 이 X세대까지 있었던 20세기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2배, 3배 이상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집집마다 예전엔 집 전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집으로 전화하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집에 전화기가 딱 한 대예요. 마루에 하나 있어. 그래, 아니면 주소 이제 있어. 그 이제 뿌라치 해가지고 쓰는 건데 그거 모두가 쓰고 모두에게 공개되고 그땐 전화를 기다리던 세대였는데 지금은 사실 각자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개별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공공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대응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도 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보면 전화가 와요. 그래서 불편하시다고 통화를 하자고 맞아, 이렇게 맞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세대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경험의 차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대가족 사회에서 접촉이 많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떨어져 나가서 개별 접촉이 워낙에 적어진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텍스트 세대라고 부릅니다. 문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화를 주고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만나는 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목소리도 불편해지는 그렇지. 거거든요. 나중에는 문자도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은 뭘로 해야 되나? 그림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세대 차이, 세대 갈등하면 떠오르는 게 문해력이잖아요. 얼마 전 인터넷에 입사 지원서가 논란과 이슈 중심에 섰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사 지원서가 공개가 됐어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막 나왔는데 이 지원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을 딱 적어내는 일반적인 입사 지원서 양식의 휴대폰 란에 한 휴대전화의 기종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묻는 항목인데 지원자의 휴대전화 기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해석해서 현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기종을 적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문해력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의견과 세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각 세대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맞아요. 굳이 장점을 좀 찾으면 어떨까?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저번 주와 비교하면 확연히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벌써 한낮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4도로 쌀쌀함은 다소 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괜히 눈이 간지럽고 목이 칼칼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오늘은 종일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산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습도는 더 낮아지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함이 더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전국에 또다시 바람까지 강해집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0.3%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등산하실 때에는 화기는 사용하지 마시고 담배꽁초 같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여전히 높겠습니다. 서울이 19도, 강릉과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데요. 다만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건조함과 이상고온을 해결해줄 비가 전국에 내립니다. 이후 금요일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다시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다니면서 보니까 확실히 옷차림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확실히 가벼워지고 짧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 풀리면 늘 나오는 게 미세먼지인데요. 오늘은 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